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옛 속담을요, 현 시대의 한 그 미국 회사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티끌모아 거부가 되고 있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요즘 그 재외동포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복수국적과 관련해서 이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관심이 실제 숫자로 입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보너스 뉴스를 좀 미리 예고해 드리자면, 제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야구 천재인가? 현실 바보인가? 입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오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스토리 전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미국인들이요, 매년 버려지는 동전만 6,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듣고 회사를 실제로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매년 1년에 미국 사람들이 버리는, 그냥 막 버리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냥 막 버려지는 동전만 해도 6,800만 달러? 이 소리를 듣고 실제로 회사를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쓰레기에서 동전을 수거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1년의 매출이요,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회사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펜실베니아주 모리스빌에 위치한 폐동전 수거 전문 업체, 회사 이름은 리월드라고 합니다. 세계라고 하는 월드에다가 다시 한번 이라는 뜻의 그 리를 해서 리월드라는 회사인데요. 이름도 잘 졌죠. 미국 전역에서 버려지는 그 동전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됐는데요. 7년 만에 최소 1,000만 달러 상당의 동전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7년간 1,000만 달러니까 1년 평균 매출이 약 142만 달러라는 겁니다. 동전만 모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1년에 몇백만 불 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에 동전만 모아서는 142만 달러인데 그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 이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자, 리월드라는 회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인들이 버리는 동전은 무려 6,8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가 연평균 수거하는 액수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니까 즉 우리 사업은 지금서부터도 아직도 50배 이상 성장할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버려지는 동전과 관련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1페니 같은 동전은, 그 페니 같은 동전은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고 있다라면서 바로 거기에 이 회사가 그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0달러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막 찾으러 다니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20달러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역시 주변을 살피면서 찾겠죠. 그런데 1센트짜리 그 페니 하나를, 그 동전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찾으시겠습니까? 아유, 저부터도 아마 안 찾을 겁니다. 아무도 그 1페니짜리 동전, 1센트짜리 1페니 동전 안 찾을 겁니다. 다들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요, 동전이 있으면 이걸 뭐 딸랑딸랑 귀찮게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다니기 싫어합니다. 요즘은 뭐 캐시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동전 갖고 다닐 일도 상대적으로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캐시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내면은 결국은 동전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쿼터 정도면 혹시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좀 놔두지만 1센트짜리 페니 이런 건 참 정말 귀찮죠. 그렇게 이제 귀찮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그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툭 놓아두거나, 아니면 차 안에 어디 두거나, 뭐 아니면 글쎄요, 뭐 저도 막상 생각해보려니까 그런 페니 동전 같은 거를 어디다 이렇게 귀하게 두진 않은 것 같아서 어디다 놓는지 생각을 하려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페니 같은 거, 근데 이거 돈 버리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페니 한두 개 있다고 그거 그냥 확 버리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배워서 실제로 뭐 굳이 뭐 또 꼭 버릴 것까지는 뭐 있겠어요. 그래서 대충 두는데 어디다가 귀하게 두지 않으니까 어디다 두는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그래서 이제 큰 마켓이나 무슨 뭐 홈디포 이런 데 가면 동전을 현금하고 교환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코인스타라는 회사가 설치한 일종의 그 키오스크 같은 그 기계인데요. 이게 이제 미 전역에 무려 24,000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거된 동전이 지금까지 총 8천억 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8천만 개가 아니라 8천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낮은 액면가의 동전이 매년 버려지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기계에 가서 바꾸는 사람만 해도 다행이죠. 네, 그래도 네, 이런 경우엔 다행입니다. 그런데 버리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그저 꼭 굳이 내가 확 집어 던졌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대충 어디다 놓으면서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회사가 기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리월드는 2017년 이후에 쓰레기 처리장에서 돈을 받고 그 쓰레기를 받아와서,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고 오는데 돈 주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의 돈을 줍니다. 일종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죠. 자, 그렇게 돈을 받고 쓰레기도 갖고 와서 그 쓰레기를 여러 단계에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쓰레기를 받아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고 이제 쓰레기 갖고 오죠. 이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둘째로는 쓰레기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분류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전을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간 약 142만 달러어치 그 회사가 번다라는 그 수익이고요. 자, 이제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셋째는요, 동전을 찾아내려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 귀금속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찾아낸 그 귀금속으로 인해 버는 돈이 동전 수익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리월드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버는 수익은 쓰레기를 수거한 뒤에 태워서 연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추출된 연료,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끝도 없이 돈이 되는 거였을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형편없거나 좀 뭐 나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욕이 아니라 칭찬 또는 칭송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쓰레기가 이렇게만 잘만 활용하면 돈이 됩니다. 무슨 쓰레기 같은 사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센트짜리 페니 하나가 이렇게 귀하게 변신하듯이 나에게 조금 하찮게 비추어지는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 또 귀하게 변신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그 세입자들 가운데 약 40%가요, 너무 높은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될까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신세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LA 타임즈가 보도한 건데요. UCLA가 최근에 발표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슷한 비율, 또 10명 중에 4명이 식비가 부담이 돼서 자신이나 가족이 굶주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LA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그 티끌 모아 태산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티끌 모아서 사실 태산도 사실 그렇게 큰 회사니까 만들 수 있지, 개인은 사실 쉽지가 않죠. 네. 특히 이제 요즘 주거 비용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주택 대출 금리, 즉 이 몰기지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소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달 3월 들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협회에 따르면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19만 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4.3% 다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 거래량이라고 이제 뉴스가 나올 경우에 보면 이제 새로 뚝딱뚝딱 해서 새로 막 지은 그런 신규 주택보다는요, 일단은 그 기존 있는 사람들이 많이 10년이든 5년이든 살다가 이제 파는 그런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들어서 바닥을 찍었는지 다시 올라가는, 그걸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걸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것도 딱 2달. 1월, 2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3월에는 다시 또 이 하락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이자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 11일자를 보니까 6.88%입니다. 이건 이제 2월 달에는 이거보다 낮았는데 2월 들어서, 그러니까 2월 이후에 3월 들어서 다시 소폭 오른 그런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택도 다시 소폭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자율도 다시 소폭 오르기 시작했고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빨리 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기 쉽지 않겠다. 금리가 인하되면 그나마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국적 회복이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 국적 취득이 허용된 지난 2011년 이후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팬데믹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은 무려 약 70%가 늘어나는 등 이 한국 국적 회복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복수 국적 얘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숫자로 입증되는 겁니다. 자, 한국 법무부의 연도별 국적 취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외동포들, 이제 즉 여기서 말하는 재외동포들이라는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외동포들의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 재미동포, 제1동포, 제중동포 다 합쳐서 지난해 4,100명이 넘은 것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이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연간. 자, 연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000명 미만이 국적을 회복했지만 2022년에는 3,043명을 기록했습니다. 3,000명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에는 무려 4,136명으로 어찌 보면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70%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도요, 이런 국적 회복은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2달만 봐도 국적 회복은 615명이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에 2달치를 봤을 때 작년에는 그 2달 동안에 490명이었는데 그때에 비해도 한 26%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출발부터 벌써 국적 회복, 복수 국적 취득한 사람들이 벌써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국적 회복자의 그 출신 국가의 경우에 법무부의 그 2022년 통계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곳 미국에서 가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적도 같이 찾는 그 미국 시민권자들의 복수 국적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얼마냐? 65%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뭐.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등의 영향으로 미주 지역의 그 시민권자들이 국적 회복을 하는 경향이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2022년 기준으로 국적 회복을 가장 많이 한 나이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예상하시는 대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60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복수국적 회복자 가운데 85%는 60대 이상. 그러니까 60대 이상으로 보면 85%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일단 이렇게 보면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목적으로 65세 이상은 이제 허용해 주잖아요. 복수국적. 그런 거를 취득하는,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권 버리고 한국 국적만 취득한 그런 사람은 사실 얼마 안 되고 65세 이상 시민권도 그대로 갖고 한국 국적도 같이 받아서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것을 허용해주는 나이가 65세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숫자로 입증된 겁니다. 자, 국적 회복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도 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이제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엊그저께 제가 전해드렸죠. 예, 한국 법무부가 최근 복수 국적 및 국적 이탈에 대한 여론조사를 대행할 여론조사 업체를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복수국적과 국적 이탈 등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법무부는 한국 국민 여론 대상 조사와는 또 별개로요, 재외 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재외 동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기저에는, 내면에는 이런 정책을 빨리 실시하기 위해서, 더 개선된 포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좀 조사해서 그걸 명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사실은 너무 늦습니다. 한국 가서 일도 하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40세 정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성인이라면 무조건 다 해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니까 지금은 65세니까 이걸 뭐 60세 뭐 이렇게 낮추는 것보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점진적인 한국의 어떤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의 그 생산성 있는 인구가 줄잖아요. 젊은이들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은퇴한 노인 세대만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걸 좀 밸런스를 맞추는 의미에서도 40세부터 복수국적을 포괄적으로 과감하게 허용해주면 훨씬 나을 듯 싶다라는 생각을 이참에 해봅니다. 자, 스타벅스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스타벅스가 매콤한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일단은 한정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최근에 음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스위시한 음료를 내놨습니다. 스위시라는 게 뭐예요? 예, 사실 영어에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단어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예요. 스위트와 스파이시. 예, 합성어입니다. 달콤한 맛과 스파이시 매콤한 맛이 합쳐진 새로운 그 맛.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매콤한 맛. 그걸 스위시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렇게 스위시한 맛을 내주는 리프레셔라는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메뉴는 스파이시 칠리 파우더 블렌드가 추가된 스파이시 드래곤 프루츠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이름이 길죠? 이름이 깁니다. 스파이시 드래곤 프루츠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이게 이름 긴 이걸 비롯해서요. 스파이시 파인애플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또 스파이시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음료에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스파이시 크림 콜드 폼 토핑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정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스타벅스에 가셔서 너희들 스위시한 그 리프레셔, 왜 리프레시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리프레시 한다. 그 리프레셔 시리즈 하니?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파퓰러한 거 하나만 내가 트라이 해볼 테니까 하나만 줘봐라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콤한 스위시한 맛 새로운 음료 스타벅스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뉴스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전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보통 대통령을 한 지 2년, 그 다음에 3년 넘어갈 때 되면은 한 50% 지지율에서 못해도 한 45%? 뭐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되는데 30%에 머물다가 최근에는 그것도 떨어졌어요. 무너졌어요. 20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무려 10%포인트 넘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총선 이후인 지난 1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응답이 2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4%였습니다. 자, 2주 전의 조사 때보다도 긍정적인 평가는 무려 11%포인트가 급격히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이건 올라갔습니다. 국정 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주 전 때보다 9%포인트 하락한 31%,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역시 9%포인트 상승한 65%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도 32%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3%로 3등이에요. 그리고 개혁신당 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한국 뉴스 한 가지 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무려 14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남자 57%, 여자 43%였습니다. 한국 통계청 발표인데요. 15세 이상 한국 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3만 명으로 그 전해보다 12만 9천여 명, 거의 한 13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10%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 증가 폭화, 증가 숫자, 증가율 모두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남성의 경우에 비전문 취업의 91%,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 아닌 그 비전문으로 취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1%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또 방문 취업 인력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이민이 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국인들,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나이대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15세에서 29세 사이가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러 간 친구도 이 나이대 많이 있겠죠. 하지만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뭐 15세는 아니더라도 21세에서 한 29세 사이까지 고 20대 젊은 인력, 노동 인력이 많죠. 이제 비전문 노동 인력이 아마 이때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로 이 나이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30대가 조금 차이 나는 28%, 40대가 15%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의 경우에는 30대의 비중이 높았고요. 유학생의 경우에는 90%가 20대였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 외국인의 61%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 아닌 뭐 제조업 등 이 비전문 취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경기도 그 수도권 지역에 이런 그 작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시는 그 외국분들이 그 비전문 취업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너스 뉴스로 가기 전에 일본 관련돼서 짧은 거 하나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본 인구가요, 100년 안에 3천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와 후쿠오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교토대학 경제연구소의 모리도모야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00년 후 일본 도시들의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이 모리 교수는 우선 그 일본 전체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그 일본 인구는 1억이 넘죠. 1억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그 100년 만에 인구가 4분의 1 토막 나는 셈입니다. 2019년 유엔이 예측한 한국의 2100년도의 기준 예상 인구는 약 1560만 명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예측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 1560만 명보다는 일본의 인구가 뭐 3천만 명 정도라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일본 인구와 비교하면 그 타격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리 교수는 인구 감소를 이기지 못한 많은 일본의 지방도시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서도 인구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도쿄와 후쿠오카 이 두 도시밖에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리 교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대도시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죠. 대도시 인구를 소멸될 것 같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도시로 대도시 인구를 그쪽으로 좀 이동시킨다. 뭐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긴 한데 그런 방안이 뭐 물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봐서는 뭐 이것마저도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라면서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옮긴다고 강제로 뭐 글로 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업도 글로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식당 뭐 등등등 다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기업체가 글로 가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자연적으로 따라가거나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고 하는데 그 뭐 큰 대기업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라고 해서 간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일본의 인구가 4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예상을 거스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참 침울한 그런 예상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야구 천재인가? 현실 바보인가?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LA 다저스 소속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죠. 쇼헤이 오타니 선수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의 그 불법 도박 및 불법 송금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스캔들을 수사한 연방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미즈하라가 마지막까지 오타니 선수를 회유하려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회유지, 이건 상당히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거짓말에 가담해달라, 나의 범행을 은폐해달라, 내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너도 같이 해달라, 이런 거니까 사실 이건 뭐 단순한 회유보다는 범죄에 가담해달라고 하는 회유, 뭐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오타니 선수의 전 통역사였던 그 미즈하라의 범죄 개요는 이렇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서 빚을 크게 졌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오타니 선수의 계좌에 손을 댔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타니 선수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600만 달러 이상을 몰래 빼돌리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 등등으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자, 이상이 그 통역사였던 미즈하라의 범죄 혐의인데요. 몇 가지 그런데 의문점과 뒷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지난달 20일 밤 12시 다저스 선수들이 묵는 지하, 호텔의 지하, 이때 이제 그 한국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경기하고 그랬었죠, 그때. 서울에서 경기를 했죠.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소속된 LA 다저스와 김하성 선수가 소속된 샌디에고 파드레스, 이 두 팀이 어떻게 공교롭게 그 개막전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경기를 두 경기 했어요. 서울에서 그 개막전 경기가 끝난 뒤에 다저스 선수들이 묵는 서울의 한 호텔 지하 그 한 어떤 장소에서 미즈하라 이페이 선수가 오타니 선수를 불러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 너한테 처음으로 이걸 고백한다. 오타니 선수는 이때까지 이제 깜짝 놀랐겠죠. 처음 듣는 얘기니까.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 너한테 처음 고백한다. 그리고 너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몰래 쓴 그런 일도 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용서해 줄래? 그리고 내가 이게 알려지면 나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너무 두렵다. 받고 싶지 않다. 좀 나는 이 범죄 행위를 좀 은폐하고 싶다. 또 언론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또 구단 관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은폐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같이 해줄 수 없겠니? 너 좀 모른 척 해줄 수 없겠니? 또 일정 부분은 모른 척 해주고 일정 부분은 내가 한 말에 좀 동감을 하면 동참해서 내 거짓말을 좀 뒷받침 백업 해줄 수 있겠니? 라면서 협박 아닌 회유, 뭐 회유 같은 협박 같은 회유, 뭐 이런 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막전을 끝난 서울의 한 호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미즈하라 그 통역사는 이 순간에도 오타니에게 매달리면서 내 거짓말에 너도 좀 따라와 달라라면서 계속 얘기하고 내가 몰래 빼돌린 게 아니라 네가 다 알고 네가 스스로 갚아준 걸로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탁? 여러분은 그게 부탁으로 보십니까? 회유로 보십니까? 뭐 협박까지는 저도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좋게 얘기해서 회유 정도로 가죠. 그렇게 회유를 했지만 오타니 선수는 깜짝 놀라면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를 일단은 거절하고 곧바로 자신의 에이전트라는 거는 뭐예요? 다저스에 계약할 때 중간에서 계약 해주고 뭐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에이전트인 레즈 발레요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즈 발레요는 즉시 LA의 변호사, 그 레즈 발레요도 같이 서울에 가 있었어요. 그 레즈 발레요는 즉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국제전화를 걸어서 LA의 변호사, 뉴욕의 위기 관련 커뮤니케이션 담당 임원, 그리고 새로운 통역사, 새로 통역을 할 새로운 사람을 당당 포함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취했고 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의 직후 미즈하라를 즉각 통역사 자리에서 해임하는 등 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서울에서요. 하지만 이러한 발빠른 조치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타니가 돈이 많고 또 뭐 1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계약을 한 그런 스타, 대박
터진 스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600만 달러라는 거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연방 검찰이 밝힌 내용이다라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오타니 선수가 미즈하라와 함께 애리조나의 한 은행에 가서 미국에서 계좌를 처음 개설을 했는데 그때 영어를 못하는 오타니 선수가 통역사인 미즈하라가 하라는 대로 했고 심지어 이 온라인 거래를 위한 비밀번호도 미즈하라가 만들어줬다고 오타니가 그렇게 직접 진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소 믿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오타니 선수는 그렇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약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계좌에 온라인으로 로그인 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구에는 천재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저 만화 속 주인공 같은 오타니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너스 뉴스의 제목을 야구 천재인가 현실 바보인가 라고 다소 좀 직설적으로 희화화해서 좀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또 그런 생각이 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송앵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